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 등 25개 선거구에 대한 2차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아직까지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 격전지 원주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후보를 먼저 제시한 것이죠.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다 라고 자평합니다. 오늘은 서울 성동구의 북카페를 찾아 기후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 지원 등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천을 70% 정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PK와 TK 지역 경선도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2차 경선 지역에는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 19곳이 포함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는 울산 남구를 포함해 대구 수성갑에서 오선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대결을 펼칩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의 경선이 예정된 경기 성남 분당을을 포함해 서울 송파병과 대전, 세종, 강원 등 6곳도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내일 결과가 발표되고 3차 경선 결과는 3월 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공천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날 전망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 친문, 친명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서울 중구 성동갑 공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이 문제를 매듭 지을 전망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는 이 서울 중성동구 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야 될까.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 전략공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천 윤곽이 속속 잡히면서 당 지도부 계파 간 파열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제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뇌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그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참여 문제 등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았다고 공개한 비명계 박영순 의원은 오늘 탈당할 예정인데 향후 공천 결과에 따라 비명계 의원의 집단 탈당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총선을 43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탈당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잡음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골 탈퇴.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면서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비명계에서는요. 전혀 다른 입장,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비명 행사라는 지적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보이콧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선관위원장 교체도 지금 다시 박범계 의원이 자리를 잡고요. 서른 의원은 탈당을 거의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이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가 없다. 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죠. 이번엔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후퇴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뇌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그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의조차를 전혀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친문임에도 공천은 쉽게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위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공천 갈등 수습을 위해 일요일 밤 열린 대책회의에 항의성 의사로 사실상 당무 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하위 20% 명단의 공정성 논란을 논의하고자 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거듭된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지도부가 묵묵부답인데 이럴 거면 최고위는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럴 거면 최고위는 왜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앞으로도 변화가 없으면 최고위 참석 안 하겠다. 사실상 이 당무 거부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고민정 최고위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사천이 아닌 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천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지금 그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 아마 구체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하위평가 20%의 비명계들이 대거 들어갔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냐. 평가의 내용과 평가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김우영 지금 은평 지금 을에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경선 대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계시다가. 예, 강원도당위원장인데 아직까지 그 도당위원장 사퇴서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서울 은평으로 와서 물론 이분이 전 은평구청장을 지내긴 했습니다만 바로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의 직함이 그러니까 강원도당위원장인데 도당위원장이 느닷없이 서울에 와서 이 공천 신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상당히 징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경선에 붙인 것은 부당하다. 이 부분을 지난번 그 일요일 날 열렸던 긴급 최고위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정 절차에 밀려서 간철이 안 됐던 바람에 여기에 대한 아마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아마 지금 요구는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친문계가 진짜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위기를 아마 고민정 최고가 친문계의 한 명으로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정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금 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자, 이러자 친명계에서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원외 친명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고민정 당신은 공천 받았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김우영 위원장이 좌장으로 있는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본인 단수 공천부터 내려놓으라고 저격했습니다. 또 2015년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무를 거부하고 최고위에 불참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당직 사퇴가 도리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고 최고위원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의 승리보다 본인의 다음 목표 또는 차기 당권과 대권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당내 분란을 조정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몽리를 부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의 정점 누가 뇌관일까요? 지금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 사람을 공천하라고 압박하고 이 사람만큼은 공천 줄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는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기회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성동갑에 임종석 전 실장을 제외한 누구를 넣어서 이길 수 있는지,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빼서 다른 곳으로 넣는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민주당이 임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 아마요. 이르면 오늘이랍니다. 오늘 결정될 수도 있다고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의 공천 문제는 오늘 전략공관위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이 지역 후보들의 경쟁력 등을 두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며 오늘 정도엔 결론을 낼 것 같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한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요, 어제 회의에서 임 전 실장 공천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임 전 실장 을 컷오프해야 한다는 강경파 입장과 해당 지역구에서 전략 경선을 붙여야 한다는 타협안 등이 부딪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임 전 실장의 운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컷오프 쪽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컷오프 되면 지금 이제 명문 대전이 엄청나게 이제 화약고를 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컷오프 되면 이제는 이제 그 전면전입니다. 어허. 결국 이제 친문과 친명 사이에 아마 전면전. 제가 보기 고민정 최고도요. 오히려 이제 반납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공천 받은 걸 반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박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왜 그만큼 이게 임종석 실장과 고민정 최고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그 4년 전에 출마할 때 임 실장이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숨결까지 느끼는 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컷오프가 되면 완전히 민주당이 두동강 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임종석 실장이 가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천을 주도요. 공천을 임종석 실장 주더라도 문제인 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땅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생각이지만 공천을 받아도 윤희숙 전 의원에게 잡힐 것 같아요. 어허. 결국 임종석 실장은 공천을 의혹적일 때 받으면 본선에서 윤희숙 의원한테 잡히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주도 문제, 안 주도 문제 상당히 진퇴양난입니다. 예, 물론 뭐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나올지. 상대는 지금 이미 윤희숙 전 의원이 이 지역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 이 지역에서 공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친문의 바람대로 오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은 왜 성동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의 기준이 광역단체장을 하신 의원급들, 이를테면 충남의 전 양승조 도지사, 저 대전 허태정 전 시장,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인천의 박남춘 전 시장, 또 광역급인 임종천 실장 같은 분은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당세가 보통인 지역에 가서 당세를 확장하고 그곳에서 그 외연까지 좀 더 넓혀서 그 파급 효과를 좀 내라 이런 기조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당세가 약한 곳으로 가라. 그게 지금 뭐 송파갑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당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전 공천 안 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이제 공천 국면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에 미루어 보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설령 당이 쪼개지거나 뭐 선거에서 지더라도 내 세력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의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 예. 학습 효과로 얻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 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물론 이제 임 전 실장과 뭐 친문의 어떤 뭐 동지애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거겠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공천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공천이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잡음 정도가 아니라 파동으로 가고 뭐 파열음이 나오고 분열까지 간다면 공천받아야 낙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중도층에게 표심을 얻을 가능성이 낮단 말이에요.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건 맞죠. 우리나라 선거가 대체로 공천에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특정 정파가 완전히 치우친 적은 별로 없다고요. 대체로 공천에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결국은 친명 위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근데 결국은 뭐 그럼 뭐합니까? 친명도 생활하지 못하고 비명은 물론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건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적 판단 자체를 너무 자신의 세력에 몰입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저는 뭐 공천할 확률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친문인데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임종석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친명계 시각에 봐서는 이 사람은 경쟁력 있다. 괜찮다.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대표까지 하고 장관에게서 평가를 많이 받은 분이지만 나름대로의 그 잠재 역량이 뛰어난 분이다. 실제 투표에 가면 추미애 전 장관이 더 득표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숨은 표가 더 많다. 저는 그 공천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은 잠재력이 뛰어나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것으로 그게 오차범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숨어 있는 힘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분은 이제 안규백 이분은 이제 공관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죠. 너무나 이게 주관적 아닙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안규백 위원장 눈에는 왜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이 뭘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이게 공정한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추미애 전 장관은요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오히려 이제 그 추나땡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드루킹 고소해서 김경수 구속시키 줬잖아요. 그 다음에 장관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징계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윤석열 후보를 띄워준 거죠. 정권에 저는 책임은 추미애 장관이 훨씬 큰 거예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여론에는 별로 여론조사에 높게 안 나오는데 숨은 게 표가 있기 때문에 준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자의적인 사천이 아닌가.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와의 여론조사가 참고일 뿐이고 당에서는 또 당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지요. 누가 이길 건지는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통합을 내세워서 혁신의 발목을 잡을 때 과감하게 혁신 살려야 한다. 혁신을 살려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친명, 친문, 명문, 정당 이러면서 통합 자꾸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혁신할 때입니다. 과감하게 혁신. 혁신이 뭐예요? 이재명 대표 얘기했잖아요. 가죽을 벗겨내는. 물론 친문에서는 왜 이 친문만 가죽을 벗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혁신이라는 가치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총선 국민이기 때문에 좀 더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권자들에게 더 먹힐 수 있다는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 것처럼 비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여전사 3인방의 맏언니잖아요. 여전사 3인방의 맏언니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화 같은 것들이 내부에 반발이 있지만 그냥 밀고 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강하게 주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역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대타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대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친문계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집단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애둘러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동작에서 이제 다시 성동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성동으로 임종석 자리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들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공천 배제하기보다는 아마 추미애 전 장관과 일종의 경선을 시키는 카드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선 카드. 요건 또 다른 전망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하위 10%에 포함돼서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집단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서 그냥 판을 쳐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개판 수준입니까? 판이죠. 정확히 말하면. 발표는 불출마는 아닙니다. 그럼 민주당 이름표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그건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 들으신 30의원을 포함해서요. 뭐 홍영표 의원, 박영순 의원, 이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사실상 탈당을 예고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30의원은 탈당 의사를 밝히며 세 번째로 탈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순 의원도 오늘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공직선거법상 경선을 통해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을 해도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경선 결과 발표 전 탈당 가능성에 물개가 실립니다. 비명계 좌장 홍영표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적, 도덕적 리스크도 없는 저에게 경선 기회조차 박탈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거취와 관련해 많이 고민하고 많은 분과 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원총회가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야, 오늘 의원총회는 분위기 어떨까요? 계속 주류 입장대로 갈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워낙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런 비난 감수하게 하고 가겠다는 거죠. 이런 비난을 예상 못했겠어요. 당연히 알 텐데. 그래서 이거 모든 건 주류의 판단이겠습니다. 물론 탈당에 관련돼서는 전 그렇게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5명 정도 얘기 나오던데. 탈당해가지고는 어떤 파괴력을 보이기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탈당을 해가지고 어디 몸을 담기도 애매합니다. 무소속 나가서 당선되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개혁신당을 가기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당이 대단히 어렵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의원, 이른바 올드보이에 대한 판단. 올드보이들에 대한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여전 사람분들, 아까 추미애 얘기 나왔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전현희 전 의원은 좀 별개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마지막 그 고비예요. 만약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도층의 생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 공천 구멍이 잦아들면 이제 만회할 길이 생기는데, 임종석 배제하고 올드보이 다 출마시키고 극단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이현주 출마시키고 추미애 출마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 되면요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정당밖에 안 돼요. 이거는 선거를 완전 왜곡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쯤 되면 아마 기자들이 다 양산으로 갈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판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다. 이건 사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사에 남을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정치라는 게 공의도 생각하고 명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 이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과도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볼 때 감내할 정도는 돼야죠. 근데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 이 정도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정치를 너무나 오염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반성하고 숙고해야 된다. 이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 교수님 평소에 센 발언 안 하시는데. 전 이거 도저히 이번은 이거 전 정치하고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느 특정 정부에 너무 기울여져 있어요, 이거. 예. 과거 2016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박공천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거. 예.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권 패널로 오늘 모셨는데 뭐 여야가 지금 똑같이 뭐 같은 민주당 또는 같은 야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권 내에서 비명도 야권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뭐 여권 패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오늘 의총. 예. 자,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안 왔잖아요. 예. 이번에 또 올 건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뭔가 마지막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미애 임종석을 경선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비명계의 반발이 격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뭐 선택의 카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일보후퇴냐 아니면 또 정면 돌파냐인데 일단 일보후퇴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는 일단 총선 불출마 가능성, 또 하나는 대표직을 사퇴하는 가능성인데 저는 둘 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총선을 불출마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사후 리스크에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단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대표직 사퇴하는 부분도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논란이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에 이러한 그 목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면 돌파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반발에 대해서 1년 전 특별당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이다. 흔들림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가면 정면 돌파만 가기에도 좀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또 하나의 보완 카드가 있는데 보완 카드. 그것은 뭐냐? 업참마속의 카드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불출마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마속이 그러니까, 조정식이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지금 이제 전혀 그러니까 자신은 그 의지를 갖고 밀고 가되 자신이 채권 중에서 주류가 일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정식 의원이 이 방송 보면 되게 화날 것 같은데요. 왜 나냐고 이런 얘기할 것 근데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당내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불출마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지는 필요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배지를 넘겨줘 가지고 나는 이게 배지 없어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는 배지 때문에 구속 안 되고 이러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배지 없으면 바로 영장 또 청구합니다. 쌍방울이나. 배지 없는 이재명은요. 이빨 빠진 발톱 없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양이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출마합니다. 근데 당대표직은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당대표는 공천 끝나고 나면 당대표직 의미가 없죠. 공천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게 당대표직은 내려놓아도 아무런 이미 공천 다 했기 때문에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참 마속할 때요. 제갈량은 자기 스스로에게 3단계인가 강등을 했어요. 그리고 마속을 목을 뱉거든요. 근데 대표직에서 3단계 강등하면 평당원 아닙니까? 최고 밑에. 저는 마속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을 치려면 본인도 그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또 웃음소리가 들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본 논란입니다. 정치 경력이 없는 뜻밖의 신인을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3면 기사인데요. 이른바 김근태 텃밭에 도봉갑 지역에 서울 도봉갑에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여긴 벼락공천이라고 했네요. 벼락공천. 느닷없이 공천을 줘서 지금 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도봉갑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민주당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역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도봉갑을 어떤 지역입니까?
네, 일단 서울 도봉갑은 92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당선된 뒤 96년 김근태 전 의원이 3선을 이후에는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2012년부터 내리 3선을 지내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해온 인사들이 줄곧 당선된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예. 반면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은 도봉구에 아무 연고도 없고 YTN에서 앵커로 활동하다가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영입돼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입니다. 이런 지역구에 안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되자 공천 기준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 연휴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가 인재근 현 의원을 만나서 불출마를 요청을 했다잖아요. 그때 인재근 후보가 뭐 좀 어려운 선택이지만 받아들이겠다. 대신 다음 차기 후보는 본인이 추천한 사람, 이 지역을 잘 알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때 뭐 인재근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GT계, 김근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원회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반영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냐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름을 거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이 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사람은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야기했던 사람이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근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김남근 변호사는 영입 인재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인재근 의원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김남근 변호사 쪽으로 공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안기령 전 앵커가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추천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서 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인재근 의원이 과연 그럼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는 그럼 지지한다고 할까? 저는 상당히 아마 이 지역에 지금 그 김근태 전 의원의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한 지역이라서 인재근 의원이 만약에 돕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본선에서 안기령 후보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도봉갑에 살아요. 예, 그렇죠. 입권자입니다. 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거. 이 지금 안기령 이 지금 전 부대변인이죠, 상근 부대변인. 예. 근데 이분은 전혀 연고가 없어요. 도봉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거기 이동진 구청장이 3선을 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이동진 전 구청장이죠. 도봉구청장이 김근태계예요. 김근태계고 사실 인재근 의원 저도 도봉갑에 이사 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예. 와 보니까 발전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살던 데인데 40년 만에 가봤는데 예. 발전이 더디고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인데 여전히 활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에 붙이면 당연해요. 이건 무슨 편견이 있는 게 아닌데. 뭐 주민으로서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주민으로 이제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발전이 없었다 그동안. 그런데 인재근 이 안기령 이제 후보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건 도봉갑 주민들을 무시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도봉갑이 거의 민주당이 다 되거든요. 김근태, 유인태, 인재근은 김근태 의원 부인이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내리꽂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뭐 도봉갑이 물론 민주당한테 너무너무 양지이긴 합니다만, 전 이런 식으로 공천하니까 자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또 거의 활용점정입니다. 안기령 지금 여기다가 공천하는 게.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김남근을 하든가 차라리.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차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괜히 여담을 한 얘기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기령 부대변인이 워낙 압을 잘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그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전 잘하는 공천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연고가 없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공천을 줬을까? 뭐 차은우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차은우하면 그냥 이 미남의 상징이거든요. 저는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안기령 부대변인이 한 유튜브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임이 있나 봐요. 누가 더 잘생겼느냐. 이 사람. 무조건 이재명.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진짜.
자, 물론 저건 약간 예능성이에요. 뭐 진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방송이니까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게 됐습니다만 저렇게까지 얘기한 게 뒤늦게 이제 알려지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점이 상당히 부적격하다 보는 게요. 첫째는 이제 물론 이제 잘생기냐 이거야 예능으로 뭐 농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고민도 없이 이재명 하잖아요. 이 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목적인 이런 데 충성심, 명비와 청가를 부르는 이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이런 데 첫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과연 진보 민주화 우리 좌파 진영에 뭔가 이게 커리어 한 일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광주 방송에 있다가 YTN의 프리랜서 거기 다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 들어왔거든요. 뭐 옛날에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부터 일을 많이 했어요.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데 저 안기령 저분은요. 아무런 제가 보기 진보 진영에 기여, 커리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최창렬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도봉 당원들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도봉의 연고도 없는데 근데 도봉의 낙하산으로 내리꽂잖아요. 경선 하나 없이 이 도봉 주민 당원들이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대요. 탈당 러시가.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천을 장난처럼 이렇게 사천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재명 대표께 딱 마지막 하나 묻고 싶어요. 만약에 차은우 씨하고 이재명하고 누가 잘생겼냐에 차은우라고 했으면 공천 줬을까? 저는 안 줬다 봐요. 이거는 충성심을 보기 때문에. 예능이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능이 아니고 충성심, 맹목적으로 이만큼 내를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이걸 본 거죠. 안기령 부대변인의 입장도 전해드리죠. 안기령 부대변인은 본인이 비정규직 아나운서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한다. 그런 점을 파고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저걸 예능인데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반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부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위원장이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다 맞받아쳤습니다. 야당을 험담하는 일을 한 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라며 말싸움에 골몰하기보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이제 한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또 서울 도봉갑 지역구와 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도봉갑이 일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뭐 이게 예능에서 무슨 얘기를 했네 안 했네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선거구마다 당의 상징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뭐 광주면 광주 또는 뭐 부산이면 부산. 그런데 여기는요. 도봉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김근태 고문이 정치를 하던 곳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입니다. 정말 고문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사실 마지막에도 어려움을 겪으셨고 김근태 고문을 인재근 부인이 부인이니까 당선됐다 그렇지도 않아요. 인재근 의원이 어떻게 만났느냐 남편 수배 중에 만났습니다.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 그때 그 어려움을 같이 했었고 신혼여행도 처음에 제대로 못 갔답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 역시 노동운동가로 꾸준히 활동을 했어요. 그런 이력을 인정받아서 도봉 구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겁니다. 물론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정치 신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안기령 대변인을 부대변인을 꼭 공천하고 싶으면 경선을 붙였어야 돼요. 거기 이동규 구청장이 있거든요. 그 이동규 구청장은 3선을 했고 민주당원이 그런데 이건 이 안기령 이분을 공천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걸 알았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도 안기령과 그 이동진이라는 사람을 붙이든가 경선을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당이 도와주든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죠. 아무리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예, 근데 전략 공천이라고 하니까 속수무책이다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동진 나왔네 저렇게. 예. 저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전략 공천했으니까. 예. 그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 김재섭
국민의힘은 김재섭이죠. 예. 거기 안기령 당협위원장. 거기 쌍문역 2번 축에서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렇게 공천하니까 자꾸 사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기령이라는 분은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최소한도의 그 연고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뭐 민주화 운동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 뭐 기여를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 도봉갑이란 지역의 정체성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봉갑은 뭐 아닌 말로 속대벌을 내릴 거좀 된다. 그래서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이 당선됐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유권자라서 하는 개인 여담을 드리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공천은 잘된 공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천의 색깔이 자꾸 여러 군데 나타나니까 이 지금 공천 파동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오늘도 한겨레 신문도 보니까 굉장히 비판했더라고요,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사설에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해야죠. 이 반성을 당대표가 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헌신 없이 조정희 사무총장 자른다? 아니, 그거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후보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30대 젊은 정치인들 간의 어떤 대결 이런 구도로 공천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공천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야, 근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듣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화면 보시면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바로 저 장면인데요. 코 주위를 만지는 것도 같고 다른 곳을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자 저게 어떤 모습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예. 아이고 참.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자 황민지 기자. 저게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논란입니까? 이게 2022년 8월 제주 4.3공원 참배 뒤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얼굴에서 이제 뭘 떼주는 장면인데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공천 받는 방법이라고 처음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최초로 화제를 모았을 때는 네티즌들이 이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는 모습이라며 너무 이 대표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박 최고위원이 이 대표 코가 아닌 광대뼈 쪽에 붙은 무언가를 이제 떼어주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논평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같은 맥락인데 근데 본인은요. 저게 뭐 설마 저게 코 파준 거겠습니까? 얼굴에 묻은 거 떼준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저런 부분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저런 부분 지적하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사람 뭐 저기 묻은 거 있으면 띄워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워낙 박찬대 의원이 또 친명계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 공천하다 보니까 저런 사진이 이제 하나의 그 TV로 나오는 건데 예. 저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할 거 없습니다. 네, 저 장면에서 이제 떠올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 이화영 전 그 부지사 부인을 만났는데 나 만나지 않았다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뭐 통화는 했고 뭐 이러면서 그 재판 배후에 등장했던 사람이 박찬대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했던 말이 거짓인 것으로 일부 드러났어요. TV조선 취재 결과 연락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적도 없다. 전화도 한 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장면과 저 장면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을 쉽게 받았다는 거. 그렇죠. 공당의 최고위원이요. 너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깊숙이 개입한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그 부분도 수사 중인 걸로 그때 하는데 부인하고 이게 통화를 하는 거 이런 게 증거 인멸이라든지 다른 게 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입니다. 본인은 이제 우연히 뭐 전화 걸려왔다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변명 아닙니까? 저는 박찬대 최고뿐만 아니라 천준호 비서실장 또 이제 그 이화영 좀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도 면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굳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저는 공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개입한 이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바로 단수 공천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였어요? 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4%포인트 오른 43.5%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진 39.5%였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2월 3주차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43.5% 대 39.5%. 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숫자로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게 추이로 보면 점점 약간 좀 이렇게 더 범위가 바뀌는, 그러니까 크로스라고 하죠. 이 크로스가 발생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한국 정치의 역동성, 한국 정치의 다이나믹을 또 보여주는 한 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지난 10월달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민주당의 압승이 완전히 예상되던 시기였잖아요. 실제 또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여론에서 앞서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기류가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뒤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국민의힘이 잘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변되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나름대로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이랑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일종의 정치적 헛발질에 대한 민심의 강한 지금 그러니까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지금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분류파함들이 우리가 통상 보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따가운 지금 질책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 지금 이 민주당의 이 상당한 또 이 지금 정체 내지는 지금 지지율의 하락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재판에 출석했고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부인까지 지금 재판에 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비례연합정당을 이번에 구성하면서 이 지금 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에게 사실상 당선 안정권 매석을 줬잖아요. 통진당. 예, 그러니까 통진당 세력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공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요.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 일각에서. 야, 이거 조용하면 감동도 없어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6면 보시겠습니다. 혁신위 때부터 희생하겠다 요란했는데 나중에 공천 결과 봤더니 친윤들 대부분은 생환했다, 살아 돌아왔다. 이런 지적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발표된 지역구 공천 결과 친윤 인사들 한 곳은 경선으로 간다고 하고 대부분 단수 공천됐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강원 강릉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검찰 시절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 받았습니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추천받았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다만 최근까지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 부의장 보좌관과 3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아까 이제 민주당 비판도 하셨으니까 국내임 7분 응선 넘은 이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영리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는 봤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러 군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일종의 산무 공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희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없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안방의 공천이 과연 이 지금 부족한 부분, 이 감동이라는 측면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지켜볼 대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현역 컷오프가 국민의힘은 하위 10%는 무조건 컷오프예요. 예. 7명을 반드시 쳐내야 되는데 문제는 7명도 그중에서 이 지역구를 옮기는 경우는 구제해 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다수의 그 상황을 보면 친윤주류의 생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혁신 공천이라는 기대에 그러니까 지금 맞출 수 있느냐 부분이고, 특히 이 지금 현역 불패라는 부분, 그러니까 현역 불패라는 부분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경선을 하면 거의 다 현역들이 살아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때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들 몇 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정치적 면접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성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불법 정치 자금 모금 때문에 뭐 본인은 아니지만 회계 책임자가 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과연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이런 부분과 과연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새겨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각에서 이렇게 국내임 공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조용한 공천은 우리의 공이 아니고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의 중진들, 그리고 승복해주시는 후보님들의 공입니다. 자, 현역 불패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온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을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조용한 감동이라고 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한 게 감동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불출마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 불출마, 이것도 이게 희생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했습니다. 민주당의 실세 중에 누가 불출마했습니까? 이게 저는 다 조용한 감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친윤 불패 어쩌고 하면서 주진우, 이원모 검사 2명 이야기하죠.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의 변호인이 정진상, 김용 변호인까지 하면 6명 정도가 특혜로 저는 결선 같다 봐요. 거기 박균택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전부 이게 다 결선 가 있잖아요. 이재명 변호인은 6명이나 갔는데 그러면 검사 2명 가지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실제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경선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꾸 현역 불패하는데, 이거는 충청권이나 아마 수도권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충청이나 수도권은요, 현역들이 지역구 관리를 잘했어요. 그다음에 경쟁자는 2-3달밖에 못했어요. 근데 영남은 다를 겁니다. 영남은 오히려 공천만 받으면 지역 관리를 잘 안 했거든요. 저는 영남에서는 상당히 현역들이 고전할 거다, 이래 봅니다. 자,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없어요. 경선까지 가서. 경선을 거치면 살아남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현역 의원들이 감산을 받더라도 신인들하고 경쟁하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서 60%를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감산이 돼가지고 한 20% 감산되면 6이 12, 12 빼면 48 아니에요? 근데 신이 40% 받는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을 붙이면 현역이 유리합니다. 이런 게 하나, 이거 또 하나가 지난 총선에서 워낙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현역 물갈이할 그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예. 그런 점 하나씩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들은 이제 많이 이제 탈락은 했는데 비서관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그리고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뭐 정진석, 경점식 이런 어쨌든 친윤 그룹들이, 그러니까 친윤 그룹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긴 조용한데 이게 별로 크게 무슨 공천 혁신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단지 워낙 이 민주당의 공천이 워낙 잡음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절대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국민의힘 공천도 그렇게 무슨 물갈이라든지 혁신 공천이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앞으로 이 TK 지역이나 강남 가불병, 서초구는 이제 경선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날 겁니다, 아마. 자, 뭐 어제도 저희 한 출연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경선은 경쟁이지만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총선, 본선은 경연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것이다. 당내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야
지금 다 새겨들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시기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재판까지 받았죠. 뭐 오늘도 재판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는요. 부인 김혜경 씨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각각 다른 법정입니다만 부부가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앞서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직접 군사 독재 정권도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대표 부부 탄압을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거짓말하라고 시킨 혐의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시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 일이지만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켜서 저는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 내가 사실대로 하라고 그랬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한 거지 거짓말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녹취로 다 편집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한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데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반복된 요구에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가 직접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게 맞냐 이렇게 묻자 예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 대표가 이전 재판에서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모멸감과 배신감 느꼈냐 이런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는요. 증언만 나온 게 아니라 검찰이 문자를 공개를 합니다. 어떤 문자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저 때는 김진성 씨가 정진상 씨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라고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관계 좋을 때죠. 증언 전에. 자, 그리고 2022년 9월에 김용 전 부원장이 체포됐을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형님. 형님이래요. 형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했을 때까지만 해도 몸 추스리십시오. 다음을 모색하시지요. 라고 김모 씨가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이때는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 이렇게까지 장황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내라고. 자, 요때는 감사합니다. 뒤에 저 이모지라고 하죠. 이렇게 물결로 웃음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냈다는 거를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모 씨, 김진성 씨요. 이분은 이제 김병량 씨의 수행비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주변 몰라고요. 고소를 최초로 피디는 이제 취한다. 이런 데 모의를 한 적이 없고요. 예. 또 이게 모의를 해도 저분은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의견서까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정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분이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의 사업을 동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 사업하려면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언을 해준 건데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걸 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걸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언하러 가면 이게 진실을 말하고 올게요. 이래야죠. 뭘 최선을 다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보고도 형님 어쩌고 하면서 계속 예비 대통령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건은요. 유창훈 판사, 영장을 기각한 판사죠. 근데 그분도 위정교사는 소명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김진성 씨는 자백을 하고 있어요. 위정을. 근데 위정 교사가 무죄 녹이기 쉽지 않죠. 주범이 자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재판을 부부가 받았잖아요. 김혜경 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 김혜경 씨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출석할 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올 때는 또 기자들과 마주쳤나 봐요. 말을 아꼈지만 김혜경 씨는 같이 있던 변호사는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웁니다.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부행위 행위자에 있어서도 여기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 해서 김혜경 여사 이름이 빠질 정도였었습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어제 그 경호를 받으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 후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법률 문외한입니다만 일반의 상식의 높이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김혜경 씨가 저렇게 식사를 한 시기가 그 배우자인 그 이재명 당시 이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를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식사를 한 그 상대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 배우자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관계자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부인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호스트는 누굴까요? 그럼 김혜경 여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럼 놓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호스트가 밥값을 내잖아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돈을 안 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스트인데 그러면 그럼 누가 돈을 냈지? 하면서 그럼 수용원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면 이거는 내 사적인 모임이니까 이거는 내가 그럼 돈을 따로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밥값 낸 것조차 몰랐다는 이야기 자체가 일반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본인은 늘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조심한다. 그래서 내 밥은 항상 내 밥값은 내가 냈다. 누구한테 얻어먹은 적도 없고 누굴 사준 적도 없고. 그래서 김혜경 씨가 먹은 때는 따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 내가 했고 나머지는 난 잘 모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이건 법인카드 사용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법인카드 중에 저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있지 법인카드 사용하는 거, 뭐 샴푸 사고 뭐하고 이재명 대표랑 섞여 있는 그 법인카드 부분은 아직 검찰 조사 중이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죠.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장관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언론에서는 쉽게 그러죠. 조국 장관이 만든 신당, 조국신당, 조국신당, 조국신당. 언론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조국신당 그거 괜찮네. 이러면서 그 당명으로 선관위에 아마 알아봤나 봐요. 하지만 선관위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름을 앞에다 두고 누구누구 신당.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 조국도 있지만 나의 조국 이런 말 있잖아요. 나라를 뜻하는 조국은 가능하다고 조국 전 장관은 보고 있습니다. 조국 들어보시죠.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당명에 조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겠죠. 조국이라는 게 뭐 컨트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나의 조국 대한민국 뭐 예.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뭐 무슨 뭐 민주당 얘기도 나오고 조국 개혁당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국 민주당의 약자가 조민당이다. 조국 민주당의 약자가 조민당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니까 그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법에 이제 어긋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요. 근데 조국이라는 게 이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말이죠. 그야말로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처럼 보편적인 눈높이가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고 정치는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상식에 궤도에서 이탈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전 조국 이런 것 때문에 중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야죠. 왜 이렇게 선이 굵게 정치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선이 가늘게 정치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자,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물론 조국 전 장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지금 출마를 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 바로 보시죠. 뭐라고 했느냐.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의원직을 잃게 되면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다. 잠깐만요. 의원직을 잃는데 동지들이 대신하는 경우는 이건 비례대표거든요. 본인이 의원직 잃으면 지역구로 나간 사람이 의원직 잃으면은 거긴 보궐선거 치러져요. 야, 저거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디까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단 대법원은 의미가 없은 게 법률심이거든요. 근데 이미 최강욱 재판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대법원에 기각이 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의원직이 날아나는데 아마 비례로 가면 승계하거든요. 앞부분이 무효가 되면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이 비례 2번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의원직 상실하면 3번 승계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동지한테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뭐 여성이 1번을 하는 구조라면 다른 여성이 1번을 하고 본인이 남성 중에 제일 높은 2번을 하고 그러다 또 저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3번은 넘어가는 거죠. 승계. 거기까지 출마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예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은 기각될 게 거의 명약 관화합니다. 뭐 그거야 아직 아니라는 점,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다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네, 새벽 시간에 휴대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새벽에 그 야심한 시간에 휴대전화로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 그것도 참 여자 화장실,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던 아주 못된 남성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잡혔는데 어떻게 잡힌지 아십니까? 딱 지키고 있었대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 여성 고객의 얘긴데요. 자, 먼저 저희 취재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찜질방 여자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자 여성이 남성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너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앞에서 A씨가 나오길 기다린 겁니다. 제가 있는 칸으로 핸드폰이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위로 그렇게 핸드폰 이렇게 쓰면 이렇게. 피해 여성은 A씨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힘을 늘어나갖고 경찰이 왔다 하더라고. A씨는 새벽 시간 찜질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피해자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수사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보시죠. 너 거기서 왜 나와? 너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야, 딱
지키고 기다렸다가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신 장면 CCTV에 담긴 모습이죠. 이 여성 고객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을 기다렸다가 딱 멱살을 붙잡고 그리고 경찰에 넘겼거든요. 야. 이게 19일,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19일 새벽 3시 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화장실 칸막이 위쪽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 같다? 요걸 수상히 여긴 여성 고객이 이 불법 촬영한 남성을 기다렸다가 정말 이렇게 딱 체포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은 이 여성이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이 소셜 미디어에 직접 알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건 직접 겪어보신 분만 알아요. 사실 벌벌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꾼들이 와, 남자인 나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용감하다, 시민상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 앞에 그 남성 CCTV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야야야, 너 일로 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화장실에서 뭐 했어? 막 이러니까 뭐예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었어. 너 왜 거기서 나와? 저리 갈게요. 비켜요. 어딜 가기는 이 녀석. 그러면서 너 이 녀석, 나 얼마나 저 여성도 두려웠겠어요. 근데 저 여성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야, 내가 저기 봤는데 여기 CCTV 있어? 없어. CCTV에 다 찍혔어. 당신 말이야. 그리고 옆에 분다. 이거 CCTV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CCTV가 있으니 망정이지, 공공장소였으니 망정이지. 저 용기를 낸 여성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요즘 규모가 큰 복합 쇼핑센터 중에선 실내 스포츠 시설 갖추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거기서 무슨 요즘에는 마운틴 클라이밍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실내 암벽 등반도 하고. 안성의 한 실내 스포츠에서요, 번지 점프 기구가 있는데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기구가 있나 봐요. 60대 여성이 이걸 이용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런 실내 스포츠 놀이기구에서요, 60대 여성이 번지 점프를 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은 오후 4시 20분쯤 이곳의 3층에 위치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60대 여성이 8m 상당의 번지 점프 체험 기구에 탑승을 하다가 8m? 네, 바로 추락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지금 이 장비는 착용을 했지만 연결용 안전고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다. 그것이 사고 원인이라 보고 있어요. 예. 사고 현장에 안전요원이 2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사고 발생 직후 이 매장은 지금 당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시설, 이게 그냥 놀이시설이 아니거든요. 생명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제작 설치하는 분부터 안전관리하는 분, 현장 요원도 정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지금 이 매장에 어떤 안전조치 관련해서 미흡한 게 없었나 이걸 보고 있고, 이 매장에서는 너무 송구스럽고 황망하다, 재발 방지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데 잃은 생명에는, 이미 가신 생명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 참. 자, 그런가 하면 의료 공백이 요즘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대전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계속 헤매다가 숨졌습니다. 응급실 찾아 헤매다가. 어떤 사건입니까? 네, 23일 대전에서는요, 심정지 상태로 말기암인 80대 환자가 이제 이송 중에 응급실 7곳 정도에다가 내가 지금 방문할 수 있는지 사진해봤는데 다 거절을 당했다고 거절당해요. 합니다. 네, 지금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좀 조사를 해보니 이 말기암 환자는 현재 어떤 다른 치료가 좀 힘들다고 보아서 호스피스 상태로 집에서 있다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중에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추가적인 응급처치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요,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을 좀 통해서 신속하게 어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부분은 아닌지 좀 빠짐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는 좀 더 두텁게 보상하고 의료기관들은 좀 더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의료 공백의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는 이 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의료 차질에 대한 국민적 의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가 유튜버를 아마 하나 봐요. 의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의사 선생님이 왜 간병인 얘기를 합니까? 들어보시죠.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주장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닙니다. 간병인이지.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언제 어느 시점에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 맥락이 요즘 의사 파업 때문에 뭐 사실상 파업이죠. 지금 뭐 진료 거부 때문에 많은들이 지금 의사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간병인 필요하지. 뭐 어차피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누리꾼들 또 이 국민들의 비난의 초점은 이거예요. 굳이 이런 식의 굳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공개적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건데 이제 내용을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의사가 늘면 고령 인구의 고통스러운 삶이 생명이 연장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고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대 정원 이제 확대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의료 파업, 이 전공의들의 파업 2주차에 접어든 아주 그런 민감한 시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꾼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고령이신 분들도 사람이고 그분들에게도 의사가 필요하다. 너무 의사 중심의 사고 아니냐 이렇게 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6일에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경질이 됐죠. 이러면서 후임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 2명인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박항서, 황선홍. 자, 박항서 감독은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고 황선홍 감독은 현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런데 임주희 변호사님, 네. 이 정식 감독이 아니라 그냥 임시 감독이라고요?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죠. 3월부터 예선절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때부터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3월부터 정식 감독 체제로 쭉 가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K리그 감독 중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도 K리그 개막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팬들도 반발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섣불리 좀 너무 속도를 내서 이렇게 지정을 하다가 문제가 일으키기보다는 일단 3월은 임시 감독 체제로 가고 6월에 제대로 6월 A매치 때부터 정식 감독 체제로 가겠다고 이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임시 감독이든 정식 감독이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우리 축구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독님 선임되는 것이겠죠. 예. 무엇보다 뭐 화상으로 무슨 뭐 회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감독은 아니면 좋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